자, 요즘 내 집 마련하고 아파트 마련하기가 정말로 힘이 드는 시대죠. 그런데 최근 정부 여당 측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부동산 악법을 또 하나 밀어붙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악법이냐? 바로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솔직히 1가구 1주택이 왜 나쁜 건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당황하는 분들도 일부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 1가구 1주택 법이 왜 잘못된 부동산 법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1가구 1주택 부동산 악법은 법률 상식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더라도 물론 잘못된 법이에요. 실제로 지금 전국의 법학자들도 난리가 나가지고 공산국가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 개개인의 그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운용할 권리에 그러니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입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국민이 집을 한 개를 사든 두 개를 사든 그거는 국민 개개인들의 자유이고 마음이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왈가왈부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법률적인 이유, 상식적인 이유 말고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으로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을 만약에 정부와 여당 측이 끝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이거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 판이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해외 다른 나라에서의 그 사례,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 영상의 본론이에요. 바로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의 사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를 살면서 몇 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거의 절반은 공산국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소련과 가까웠던 이런 동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고 유명한 그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그리스 그리고 불가리아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도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공산권 국가였고 또 과거 공산국가였던 시절에 1가구 1주택법을 실제로 시행을 해봤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리고 참담하게 실패를 했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멈춘다고 해도 우리가 이 법을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죠? 공산권 국가에서 과거에 도전을 했고 시도를 했고 실패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마니아에서는 과거 1가구 1주택법을 시행을 했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정부가 1가구 1주택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악당으로 취급하고 전 국민들에게 집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얼핏 듣기에는 좋은 의도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공산사회주의적인 마인드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했죠.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헐값에 나라가 빼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싼 가격에 정부가 주택을 나눠줬습니다. 판매를 했어요. 싼 가격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자가 보유율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일시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라는 겁니다. 다들 어떻게든 내 집을 가지게 되자 부동산 거래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 행위 자체가 둔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6번 빨간 밑줄 읽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새집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집을 사고 팔지를 않으니까 건설사들이 새 집을 지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 사람도 없었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 또 이거를 구입해 줄 사람, 물건을 사다 할 때 사는 거,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돈 많은 사람들이 고급 주택에 들어가고 넓고 좋은 집을 팍팍 소비를 해줘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싼 집도 여러 채 보유하면서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월세로 물량을 이렇게 풀어줘야 건설 경기가 돌아가는 것인데 무조건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해버리니까 소비의 양과 질이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지금 읽어드리는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이 고급 주택 넓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또 상대적으로 싼 집은 이제 자기보다 가난한 국민들, 서민들에게 월세라든지 전세로 물량을 풀어줘야 건설 경기 전체에 소비가 돌아가는 것인데 무조건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하니까 소비의 양과 질이 모두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 갈 집이 없었습니다. 독립하려고 해도 분가하려고 해도 분가를 못해요. 왜? 나라 안에 새 집이 없잖아요. 이제 건설 경기가 둔화돼가지고 집을 안 짓잖아. 그죠? 부동산 악법의 역효과로 인해 가지고 건설 경기가 활력을 잃고 결국에 건설사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 노동자들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어버렸고 국가 전체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사라지면서 나라 안에는 낡은 건물과 낡은 집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웃긴 거는 그 낡은 집조차도 이제는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소득 대비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새로운 집이 공급되지를 않았으니까요. 주택 노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마을과 도시 전체가 다 함께 슬럼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 같이 가난해지는 이 악순환에 슬슬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리고 건설 경기가 몰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임금 근로자도 감소하고 많이 배우고 설계도 짜는 사람들조차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전부 다 똑같이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몰락을 하니까.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온 국민이 사이좋게 다 같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불결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만 하게끔 천천히 몰락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냉전시대 때 공산권 국가들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흥망성쇠가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의 경과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90% 이상 설명이 될 정도예요.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1가구 1주택법이 왜 나쁜 것인지 자동차에다가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사기에 자동차 값이 너무 비싸고 힘들다고 독재자가 따내는 좋은 의도로 전국민 1가구 1자동차를 법으로 강제한다라고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망할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새 차를 소비해주고 신제품을 팍팍 사주고 고급차를 여러 대 구매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못하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대형 SUV도 한 대 사고 또 럭셔리 세단도 한 대 사고 심심할 때마다 또 한 번씩 달려주기 위해서 스포츠카도 하나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1가구 1자동차를 법으로 강제하면 그 모든 다양한 소비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판매량이 위축되면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도 둔화되게 될 겁니다. 경제적인 국민차, 서민차만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경제성이 목표라면 전 국민 전부 다 경차를 강제로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경제적인 차를 만드는 것만 능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고성능 자동차도 만들고 큰 자동차도 만들고 이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이런 돈 비싼 차도 만들어줘야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명품 가죽업체들, 시계업체들, 조명업체들이 다 같이 먹고 사는 것인데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뭐 이런 거를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를 내버리면 업계 전체가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경제의 연쇄적인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만약에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차 공급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러면은 중고차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태 좋은 중고차 값이 폭등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오래된 중고차 가격이 덩달아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똑같죠, 여러분? 시장의 신규 공급 물량 자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업계 전체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새 차 타고 한 2, 3년 끌다가 지겨우면 또 새 차로 갈아타고 이러면은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차를 많이 파니까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아쉬운 대로 옛날에는 이만한 급수의 차를 쳐다볼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중고차로 뽑아서라도 그 감성을 누리면서 타고 다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분수에 맞춰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정부가 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결국 부자들도 불편해지고 자동차 회사도 가난해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도
해고당하고 가난해지게 될 겁니다. 서민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 같이 못 사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자동차를 쉽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 선한 의도가 절대로 선한 결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작동을 한다니까요. 부동산 시장도 이 자동차 1가구 1자동차 강제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사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이쯤 되면은 1가구 1주택법이 왜 나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집을 공평하게 나눠주자 말이야 좋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전 국민들을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강제로 슬럼과 판잣집, 노후주택에서 살게 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요? 모두가 집을 가진다라는 그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입니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 어떤 레벨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잿빛 가득한 그런 이제 전형적인 러시아 동유럽권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방금 보셨던 데는 층수도 좋고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게 동유럽 국가들의 그런 냉정한 공산권 시절에 만들어졌던 노후주택, 다주택들의 참담한 현실이죠. 세상 모든 공산국가들은 입만 열면 모든 인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그 행복과 풍요는 공산정부가 망할 때까지 절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닐까요? 동구권 국가들 병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네 개인 병원도 인테리어를 얼마나 이쁘게 해놓습니까? 나무 발라놓고 어떻게든 뭐 값싼 대리석이라도 깔아놓고 조명, 인테리어 얼마나 예쁘게 놓습니까? 동구권 국가들 병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동유럽이나 그런 러시아 외곽 변두리에 있는 그런 병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병상이 없어가지고 조잡한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나무 널빤지를 걸어두고 이거를 임시 병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진료보고 수술하고 위생적으로 놔둬 운영해야 되는 그런 도구를 마구잡이로 흐트러 놓고 이게 나라냐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자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그런 화려한 수도 중심지로부터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이런 오래된 도시들, 낙후된 도시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죠.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각자가 욕심을 가지고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공동체 전체의 풍요와 번영이 따라오는 것이지, 각자 욕심을 가지고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 전체의 풍요와 번영이 따라오는 거지, 국가가 내 삶을 공짜로 책임져주는, 그러면서도 다 같이 풍요롭게 잘 돌아가는 그런 유토피아 따위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조적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뒤에 보이는 오래된 전투기 상징물과 그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참으로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허울 좋은 이념과 이상만이 강조되는 나라의 냉정한 현실이란 결국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련 시절 그리고 공산권 시절에 지어졌던 동유럽 국가들의 건물들은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옛날 아파트가 붕괴해가지고 수십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자본과 시장 경제 그리고 건설 경기 전체가 한번 몰락해버리고 나면은 그거를 되살리는 데는 쉽게 망쳐버릴 때에 몇 배가 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수십 배, 최대 수백 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시장 경제에 국가가 세련되게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입하는 거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역효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눈이 녹아도 배수가 안 되는 이런 도로 여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현실에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주의 로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은 그들이 각종 쓸데없는 입시 수험 스펙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진정한 교과서 밖에 있는 세상 공부는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주입해 주는 거를 외울 줄만 알았지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사고관념을 가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가 이렇게까지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젊은 국민들이 똑똑한 척을 해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슴 아프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은 얼마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뭐 물론 이제 젊어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이를 먹었어도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도 많죠. 요컨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를 객관적으로 내 스스로 나 자신의 판단력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지능이 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로망에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애들한테 무려 국가 지휘봉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오늘 영상 컨텐츠가 사실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얘네들은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론으로만 사회주의를 배웠던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 청와대 장관 자리에 주제넘게 다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사실 당연하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강제로 슬럼과 판잣집, 노후주택에서 내 집 갖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라는 것이죠. 월세 내고 살더라도 깨끗한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다못해 대한민국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까 그 사진 속의 모습들보다는 100번 낫겠죠, 여러분. 그 임대 아파트라는 복지 퀄리티도 요즘 신도시 임대 아파트 보면은 대한민국 임대 아파트도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 사실 그 복지 퀄리티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동유럽 국가들에서 만들어 놓은 저런 집들보다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가 훨씬 더 나은지 그 시스템과 물적 자본이 누구 덕에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게 가능했을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유수의 경제인들이 벌어들여오는 법인세가 없었어도 그런 복지 퀄리티가 가능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이 거시적인 사회 돌아가는 판을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사회주의 노선으로 흘러갔어도 과연 그런 퀄리티의 복지가 유지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못 사는 시대로 지금 점점 흘러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전국의 법학자들, 전현직 법대 그리고 로스쿨의 교수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과장된 표현 쓰는 것 아닙니다. 남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풍요로운 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민도 수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다 넓은 집,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망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업이나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죠,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옛날부터 살고 있던 작은 집은 팔든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내주고 그 나는 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세대는 내 뒤를 따라오는 또 우리 후배 세대 동생들, 젊은 세대들, 후배 세대들은 내가 빌려주는 전세 월세집에 살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또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거고 그렇게 세상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 전체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게 최적의 자본 배분, 자원 배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 시장에 맡기면 국가가 빼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나눠주려는 이런 발상을 가지면 안 돼요. 시장 경제에 맡기면 저절로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각자의 삶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저절로 자원이 분배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자들이 넓고 좋은 집에 살면은 그거 배 아프고 미운 겁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부자들은 넓고 화려한 집에 살면 됩니다. 값비싼 대리석에 원목에 고급 자재가 팍팍 들어간 돈지랄 집에서 부자들이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테리어 업자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가죽이나 장식품, 수공예를 만드는 장인들도 먹고 사는 거고 예쁜 인테리어 조명을 만드는 그런 조명업자, 전기업자들도 먹고 사는 거고 값비싼 전자제품, 소파와 커튼, 내장재도 팔아먹고 또 거기에 딸려있는 수많은 회사, 공장, 업체 직원들이 밥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부자들이 사치를 부리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부자들한테 사치 더 많이 하라고, 뽐 더 많이 내고 다니라고 진짜 사회적으로 이거 공익 광고라도 때려야 된다니까? 부자들이 건물을, 집을 소유해가지고 살고 또 남는 집들,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집들은 전세나 월세 임대를 놔줘야 젊은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만한 돈을 모으기 전에 그 부자들이 빌려주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돈 아끼고 살면서
이 가난한 나도 다음 기회를 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지만 풍요로운 나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민도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다 넓은 집,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망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경제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남이 가진 것을 배아파하는 나라, 그런 마인드가 국민 평균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는 절대로 풍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